이번 영상에서는 21년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브레턴 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라는 부제를 가진 지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21년 수능 출제니까 22학년도 수능이고요. 10번부터 13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쵸? 단순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있냐 없냐 정도이지만 요즘에는 추론형 사고도 곁들이고 있어서 친구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자, 1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규모의 경제 효과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요.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하였다. 그 이유로 하고 바로 연결됐으니까 1번 같은 건 답으로 절대 고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 2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트리핀은요. 이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즉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모순을 지적한 사람이지 붕괴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3번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냐. 여러분 의무라는 키워드로 찾으면요. 금 태환 조항 의무였죠. 이론스는 35달러인 거.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뭐다? 금과 달러화인 거죠. 왜요, 여러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라고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금이었고 달러화가 추가된 거죠.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자, 1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여러분 닉슨 쇼크는 금 태환 의무가 붕괴되는 거죠. 더 이상 못 바꿔줘 이겁니다.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맞죠? 여러분 왜요? 우리 이 부분이 있었어요. 즉 평가절하가 불가능하다라는 건요.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는 평가절하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닉슨 쇼크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거죠. 메모해볼까요? 자, 그럼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 태환 의무가 붕괴되고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졌죠. 따라서 규정상 불가능했던 게 이제는 규정상 불가능한 문제가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는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쵸, 여러분? 왜요? 평가 절상이 되면은 이들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미리 투자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계산 때문이었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금의 생산량이 증가되면요. 금 준비량이 늘어나겠죠. 그랬다면 달러화가 조금 과잉 공급되더라도 우리가 금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겠죠. 이해되나요? 자,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 맞죠, 여러분? 이 딜레마라는 건 경상수지 흑자를 인정할 수도 적자를 인정할 수도 즉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이것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 번 더 추론이 된 거고요. 자,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증가한다가 맞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가 절상이 된다는 거는 그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르크화로 달러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이 변경 후에 더 많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1달러를 1온스의 금이라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앞에 지문에서 35달러였어요. 마르크화의 가치가 커지면 같은 마르크화로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죠. 그쵸? 왜?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더 많은 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니까 금의 양은 증가한다가 맞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여러분 12번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어요. 자, 1번. 기역은 근본위 체제죠. 근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아까 쌤이 메모를 해줬어요. 그쵸? 여기 보이니까 금본위 체제라는 거에서는 자, 이거 한번 복사해 와서 그대로 옮겨놓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 옮겨볼까요? 자, 금본위 체제에서는 우리가 금의 가치의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하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통화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되죠. 그럼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금의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도 세 가지니까 적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은 금, 환, 본위제, 브레턴 우즈 체제죠. 한마디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가 아니라 같죠. 여러분, 왜요? 기축통화가 달러화라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니은이나 그 뒤에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는 니은 이후의 상황이나 결국은 다를 게 없으니까 같아야겠죠. 자, 3번. 디귿은 아무런 기축통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여러분, 하나씩이 아니죠. 왜요? 세 나라가 있을 때 두 개씩 짝짓는 건 3시이고요. 네 나라가 있을 때 두 개씩 짝짓는 건 4시이고요. 다섯 나라가 있을 때 두 개씩 짝짓는 건 5시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3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15가 나와요. 그럼 가지수는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점점 달라지고 숫자도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나는 통계를 안 하는데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쌤도 10년 만에 꺼낸 기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나 이런 식 몰라. 그럼 여러분 해보면 돼요. 이렇게 4개의 나라를 가상으로 두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하면은 6가지 나오죠. 그럼 하나만 계산해봐도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4번 볼게요. 근본위 체제에서 브레턴 우즈 체제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여러분, 이건 교차 환율의 의미입니다. 가지수가 많아진다. 자, 여러분, 이 4번이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논란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근본위 체제에서는요, 금의 가치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끼리의 환율은 각각 비교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기억일 때는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그쵸? 오고. 자, 기억일 때는 세 가지의 가지수가 나오는데요. 니은으로 바뀌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은요, 교차 환율이라는 의미고, 이때는 기축통화인 미국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거는 미국, 한국, 일본을 비교할 때 미국, 한국, 미국, 일본을 계산한 거는 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국, 일본을 계산한 한 가지만 나오죠. 따라서 기억일 땐 세 가지인데 니은일 땐 교차환율이 한 가지니까 적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5번. 니은에서 교차환율의 가지수는 한 가지였죠. 그쵸? 왜요? 마찬가지로 교차환율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끼리의 환율이니까 이 한국과 일본을 계산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당연하죠, 여러분. 디귿은요, 기축통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계산할 때는 총 3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4번 때문에 고민한 친구가 맞는데 이 기억에서의 교차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했다. 이거 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기 문제입니다. 이게 또 어렵죠. 자, 13번.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 여러분 이거 미국이죠 솔직히, 금리는 인상되었고요.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여러분, 통화 공급의 감소라는 건 통화 공급이 중단되는 거에 가까운 느낌인 거죠. 근데 완전 중단은 아니니까, 그쵸? 그럼 굳이 비교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만 보세요. 자,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또 인상시키고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됐대요.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에 합의를 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했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힌트를 찾아야겠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평가 절상이고요. B국과 C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었던 거 기억하죠? 이것도 메모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선택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결과죠. 자, 금리 인상으로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지금 도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인과 오류예요. 자, 1번 땡,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자, 여러분, 우리 지문에서 계속 나왔어요.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그 통화의 가치는, 자, B국 통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A국 통화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하는 거고요.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여러분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 옆으로 와보세요. 자, A국과 B국과 C국을 쌤이 그냥 A국은 기축통화니까 미국이고요. B국과 C국은 쌤이 그냥 한국, 일본이 나봤어요. 자, 여러분 기존에는요. 계산하기 쉽게 10달러가 10원이고 10원이 10엔이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건요. 10달러에서 50% 환율이 하락하면 이제 5원이 되겠죠. 50% 하락이니까요. 한마디로 나는 10원으로 10달러를 바꾸던 게 이제 반절 5원만 있어도 10달러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 A국과 C국의 환율을 비교했을 때 30%가 하락을 했대요. 그럼 30%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7엔 정도가 되겠죠. 그쵸? 7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10엔으로 10원을 바꿀 수 있었던 게 7엔으로 10달러, 5원을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차피 A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는 100% 맞아요. 그럼 이제 B국과 C국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10원으로 10엔으로 10원을 바꾸던 게 이젠 7엔으로 5원을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숫자가 다르면 좀 헷갈리니까 10원으로 놔볼게요. 자, 이전에는 10엔으로 10원을 바꾸던 게 이제는 14엔으로 10원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B국의 통화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B국의 통화 가치가 더 크다는 건 B국 입장에서 C국 돈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C국 돈이 싸게 느껴지면 C국의 물건을 사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쵸? 이전에 비해서 좋아집니다. 즉 물건이 싸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B국은 C국에게 수입을 많이 하겠죠. 한마디로 C국은 수출이 늘어나요. 그럼 경상수지라는 건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니까 경상수지는 수출이 더 많은 흑자 상태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환율 하락의 비율에 따라서 B국과 C국의 통화도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이 아닙니다.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다면 이 두 선택지가 같이 가요.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모두 하락하고 이건 맞죠? 이건 보기에 있으니까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다. 어떻게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아, C국이 환율 하락이 더 적으니까 B국에 비해 가치가 조금 낮았고요. B국 통화 가치가 더 높았다는 거는 C국의 물건이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거니까 B국의 입장에서는 C국의 물건을 살만하고 그럼 수출이 늘어났겠다라는 거. 그럼 경상수지는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천천히 다시 한번 여기를 잘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5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해야 된다고. 이건 보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5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3, 4번 선택지가 친구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B국이 더 이득인 거예요. C국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B, C국 간의 환율 비교 이거를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조금 어렵고 이거는 뭐 또 경제 공부를 하는 혹은 이제 뭐 재테크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환율 파트를 조금 어렵다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어렵겠지만 천천히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을
평가원 기출 분석을 이유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뭐 이 똑같은 지문이 다시 나올 리는 없죠, 평가원에. 그러나 환율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금리 인상과 외국 자본의 도입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자율의 인상이에요. 자, 그럼 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기존에는 이런 거죠. 100만 원을 맡기면 이자가 3만 원이 나왔던 게 금리가 5%로 늘어나면 100만 원을 맡기면 이자가 5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야, 미국 이자율 너무 좋은데 거기다 돈 좀 묶어 놓을까 하고 미국에다가 돈을 예치하는 나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자본이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왜냐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거기다 돈 묶어놓자 이런 거야. 우리 한마디로 우리가 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을 때 신한은행의 이자율이 3%고 국민은행의 이자율이 7%라면 당연히 국민은행에 돈을 맡기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다가 이제 돈을 예치하니까 그쪽으로 자본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금리에 대한 개념도 경제 지문에서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것들도 이참에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